안녕하세요. 머니올라의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양영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한식, 김성진 두 기자분에 이어서 머니올라의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배우는 자세로 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나뵐 첫 게스트시죠. 염블리신데요.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하겠습니다. 뭔가 좀 어색해요. 그렇죠? 잘하고 계신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염블리라는 저는 그 별명이 너무너무 친화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유래가 어떻게 되고 왜 이 코너는 염블리의 비밀 노트인 겁니까? 그거 이제 스토리만 좀 말씀드리면 2020년 그때 8월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기 굉장히 유명한 그 경제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이제 알 것 같아요. 거기서 섭외가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매일 나가게 됐거든요. 아침마다 이제 방송을 하러. 근데 이제 그때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때 이제 전 국민이 주식에 좀 열풍이 딱 막 불기 일때거든요. 막 코로나 때 밖에도 못 나가니까 유튜브 보시고 근데 또 시장도 좋고 매일 또 봐주시는데 제가 또 그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에 정보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좀 취합해서 좀 최대한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좀 쉽게 제가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좀 했거든요. 근데 몇몇 분들이 친절해서 좋다 그래서 염불리다 분리자를 좀 붙여주셨고 근데 그게 이제 퍼진 거죠 순식간에. 그래서 그때 이제 진행자분도 그냥 염불리로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좀 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게 비밀노트를 또 만들게 된 게 이제 장한식 그때 당시 이제 기자님께서 머니올라 제가 몇 번 나왔을 때 이제 한 번씩 이제 그때는 고정이 아니었고 그냥 나왔는데 한 주간 증시 한번 정리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정리하고 다음 주 전망하면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코너를 한번 만들자고 했는데 근데 장명을 또 연불을 붙여가지고 비밀 뭐 사실 거창한 게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또 이름을 잘 지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알려주시는 정보들은 다른 데서는 볼 수 없고 여기서만 볼 수 있는 비밀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다 찾을 수 있는데 다만 제가 하는 이 일의 목적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시간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들으시려면 자기가 하려면 그렇죠. 하루는 더 걸릴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요거를 그 하나로 좀 압축해서 알려드리니까 이제 그게 저는 좀 목적이다. 그래서 뭐 엄청난 정보보다 그걸 좀 요약해 준다라고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머니올라에서는 염블리님과 함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정리해서 알려주시는 게 그게 할 일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지난 한 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죠. 네, 일단 이제 사실 그 한 주 동안 목요일까지는 되게 증시가 좀 괜찮았어요. 주식시장이 그동안 좀 코스피 기준으로 2,500선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한 2,530까지 갔는데 다만 이제 금요일 이제 들어와가지고 증시가 조금 안 좋았던 게 2차 전지에 좀 일부 악재가 좀 나와가지고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약간 좀 그 금요일 같은 경우 좀 제동이 일부 걸렸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증시가 그래도 최근에 좋았던 이유는 미국이 금리 인하까지 이제 하지 않을까. 그동안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좀 생각보다 빨리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이번 주에 그래서 그런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때문에 증시가 또 괜찮았었고 한국은행은 이제 이번 주에 금통일 열어서 금리를 결정을 했는데 계속 동결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증시에 큰 영향 안 줬고 그다음에 한국의 11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2달 연속 플러스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10월과 11월이 플러스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런 부분도 주가 지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유가가 감산하느냐 마느냐 이 논의가 있었는데 기대보다는 감산 폭이 낮아지다 보니까 유가는 오히려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고요. 개별 기업 단으로는 이번 주 그 최근에 상장했던 에코프로머티라는 기업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가 정말 뜨거운데 이번 주 들어서도 거의 30% 이상 막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면서 신규로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가 이번 주에도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어쨌든 금요일은 조금 뭔가 좀 아쉬웠지만 목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느끼시기에도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가 일단 이어졌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친절한 느낌이 팍팍 듭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정리한 걸 바탕으로 하나하나를 좀 짚어가 볼 텐데요. 미국의 금리 관련해서는 진짜 항상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매파에 속하는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함의를 갖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파는 금리 인상이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을 이제 우리가 매파라고 하고 비둘기파는 조금 이제 인하 쪽으로 가신 분들인데 이 윌러 연준 이사는 굉장히 매파 중에도 매파예요. 거의 이제 수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갑자기 비둘기가 되겠다고 얘기한 거랑 좀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정도 금리만 유지가 돼도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가 2%거든요, 미국은. 지금이 이제 3% 초반이니까 충분히 2%까지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금리를 더 안 올려도 자동으로 떨어질 거다. 이 얘기를 한 거고 거기다가 또 미국의 경제가 좀 둔화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와 금리는 같은 방향으로 보통 가거든요. 경기 좋으면 금리가 올라가요. 근데 경기가 둔화된다는 건 금리가 꺾인다는 얘기랑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경제가 좀 둔화될 조짐이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금리 올릴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 인상 안 하겠다는 얘기로 돌려 말한 거예요. 굉장히 뺑뺑 돌려가지고 직접적으로 인상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은 이제 그걸 간파한 거죠. 아, 금리 인상 이 굉장히 매파 중에 매파가 금리 인상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진짜 금리 인상 끝났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인하 쪽으로 간 거예요. 그렇겠죠. 도대체 언제 인하할 거냐. 시장. 그러면 내년 5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앞당겨질 것 네, 같다는. 그 이제 빌 에크먼이라 그래서 굉장히 미국의 유명한 이제 펀드 매니저는 내년 3월에 반드시 인하해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막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5월로 보거든요. 좀 3월은 솔직히 좀 빠른 것 같고 5, 6월로 보는데 이제 내년 5월로 보는 근거는 뭐냐면 데이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연준이 금리 인상이 끝나고 10개월 후에 인하를 했어요. 평균. 그래서 올해 7월에 금리 인상 끝났거든요. 네. 그럼 딱 10개월 지난 게 내년 5월이 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좀 빠른 금리 인하에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미국의 지표들이나 이미 물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지금 5.5거든요, 미국이.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3%대 초반. 맞아요. 그러니까 물가보다 금리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이 고물가를 이 고금리를 유지하면 미국 경기가 결국 부러지게 됩니다.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여러분들 지출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게 장기화되면 가계 지출은 줄고 그러면 소비가 줄면 당연히 미국의 경기는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경기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결국엔 연준이 저는 상반기 경에는 좀 인하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슬슬 해야겠네요.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가 보통 주식시장은 금리가 떨어질 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르무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벌써 이제 행복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아, 희망회로. 아, 금리 이제 내리는구나. 그래서 진짜 이게 주식시장이 너무나 좀 재밌다는 표현은 좀 그런 게 진짜 한 달 전에는요,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다들 걱정했어요. 이거 도대체 금리 언제 멈추냐. 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된 게 한 달 만에 인하 언제 할 거냐. 이걸로 그냥 180도 바뀌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또 이게 언제든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지만 현재 분위기는 인하 쪽으로는 지금 가고 있다.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통위가 열려서 7연속 동결? 그쵸?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이번 금통위는 우리나라랑 미국은 이제 항상 금리 정책이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미국의 금리를 항상 보고 아, 저렇게 결정 내렸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통화 정책에 반영을 하는데 다만 이제 한국에 좀 다른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채용 총재도 항상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 가계부채 너무 많은 것 같다. 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GDP 대비 가계부채가 아마 맞아요. 103%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미국이 70% 정도니까 이 차이가 좀 다른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도 쉽게 못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이 영끌한다 그러죠. 부동산 또 영끌해서 금리 인하한다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 대출 또 받아가지고 이거를 대출 늘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창용 총재는 최대한 그거를 좀 방어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으로 보면 지금 인하를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 내수도 그렇고 수출은 좀 살아나지만 그 물가도 많이 안정화됐고 그렇지만 함부로 금리 인하 얘기를 못 꺼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고. 근데 이제 다만 이번에 금통위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결국 그동안은 물가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근데 물가가 아니라 약간 이제 경기 쪽으로 조금씩 뭔가 변화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했던 내용 중에 뭐냐면 그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피해가 큰 분야는 미시적 대응을 좀 고민해 나가겠다. 이게 뭐냐면은 긴축이라는 건 금리를 올린 거잖아요. 그럼 금리가 오르면 어느 특정 산업이나 어느 가게 같은 경우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금리 때문에 이자가 높아지니까. 네. 그럼 그 산업은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좀 고민하겠다는 얘기는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올릴 이유는 없는데 만약에 상황이 좀 악화되면 금리 인하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돌려 생각을 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가보다 경기 상황 봐가지고 진짜 경기가 뭔가 우리 생각보다 안 좋아지면 인하도 한번 하겠다는 약간 그런 멘트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면은 확실히 저는 이번 금통위는 일부에선 좀 너무 매파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좀 비둘기적인 거 아닌가. 요 오히려요. 내용을 봤을 때는 언제든지 상황 봐서는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심어준 그런 통화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통위가 참 해석하기 어려운 게요. 이 아다르고 오다르다고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말하는 멘트들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다 유추를 해야 돼요. 왜냐면 아, 절대 직접적으로 언급 안 합니다. 금리 행간을 다 읽어내야 인상하겠다, 되는. 인하하겠다 이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 캐치를 해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아 이제 한국의 이창용 총재도 경기를 신경 쓰기 좀 시작했구나. 그 얘기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더욱 더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우리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나 한국이나 공이 비슷합니다. 일단 금리 인상은 끝났고 그렇네요. 인하를 언제 할 거냐로 이제 다 초점이 바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지난 금요일에 조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괜찮다 증시는 이게 이제 금리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외국인들이 산 주식을 보면 대충 뭔가 읽힌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네네. 보니까 주로 반도체 업종에 이렇게 몰려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좀 이게 그 일견 이해도 가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은 보통 달러가 약할 때 주식을 사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달러가 강했다가 저번에 환율이 1,350원 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1,280원까지 떨어졌다는 그렇죠. 건 달러가 약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주식을 사곤 있어요. 그래서 11월에만 3조 원을 샀거든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이 산 거 중에 대부분이 반도체에 집중돼 있어요. 삼성전자를 2조 원 샀고요. 하이닉스가 5,700억이니까 반도체 두 개 딱 합해 보시면 2.5조가 넘죠. 그거 말고 반도체 기업들 몇 개 더 있습니다. HPSP, 주성 엔지니어링 이 두 개가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이것까지 합치면 3조 원 중에 2.8조를 반도체만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거의 그냥 이것만 반도체 몰빵. 너무 그쵸? 편식을 한 거죠. 골고루 사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좀 아쉬운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만큼 지금 좋은 섹터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요즘에 AI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AI의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잖아요, 사실.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가장 우선순위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좀 편식을 했는데 다만 이제 이게 오래 가려면 다른 쪽으로도 좀 편식한 걸 좀 빼가지고 골고루 사줘야 되거든요. 증시 근데 전반으로 전반으로. 가려면 근데 그거는 아직은 안 보여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도체 일변도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7월부터 10월까지 외국인이 5조를 팔았어요, 한국을. 근데 11월에 3조를 샀다는 네. 얘기는 이후에 어찌됐건 이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증시에는 긍정적이지만 오랜 기간에 좀 상승장이 나오려면 반도체 말고 다른 쪽으로 온기가 퍼지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것들은 국민 주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주가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추이를 체크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이런 사인은 희망적 또는 뭐 지금 더 물타기를 하거나 들어가거나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아니면 근데 일단 이제 사실 좋은 질문이신데 그 우리가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주식 시장을 미인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기 있는 것들이 막 올라갑니다. 뭔가 뭐 재밌어 보이고 아 이거 뭔가 새로운 성장 산업 같고 처음 보는 성장에는 굉장히 열광을 하거든요. 미인 예, 대화요? 그래서 이게 보면 얼마 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한두 달 전에 초전도체 얘기 나오는데 네네네 그때 기억나요. 초전도체 사실은 당장 돈 벌 게 아니잖아요.
주가들이 연일 상한가에 가면서 맞아요. 기억나요. 어마어마한 퍼포먼스 보여줬는데 그게 뭐죠?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 초전도체 우리 한국이 뭐 한대더라 그냥 가는 거죠. 일단 그냥 그쪽으로 이제 집중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기 투표를 한 거죠. 그쪽에. 근데 사실은 펀더멘탈 기업의 실적과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아직 초전도체 뭐 된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쏠리는 쪽이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도 외국인이 사는 거는 단기적으로 분명히 좋을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사고 뭐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중장기 투자할 때는 펀더멘털 기업 실적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 펀더멘털 그러니까 이런 그 예전에 미국의 이제 유명한 그 벤저민 그레임이라는 분이 아까 제가 얘기해 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인기 투표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체중계라는 표현을 썼어요. 체중계는 기업의 가치만큼 간대요. 그렇죠. 주가가. 결국엔 그렇게 수렴을 한다. 그 얘기가 맞겠죠. 그러면 반도체가 그럼 내년하고 내후년에 체중계를 쟀을 때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산업이면 내가 공부를 했더니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주가가 좀 하락할 때 쌀 때 투자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체중이 감소할 것 같은 업종 같다. 그러면 안 해야죠, 사실은. 결국 네. 보는 눈이 있어야 네, 되네요. 그래서 수급은 그냥 단기적인 이슈고 제가 생각에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이걸 중장기로 본다면 거기에 편승할 수 좋겠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반도체는 AI 시대가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내년 내후년까지는 좀 체중계 늘어날 업종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전반적인 추세는 늘어날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렸는데 유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지금 2024년까지 하루에 200만 배럴 감산을 이미 하기로 했었고 자발적으로 한 번 더 하기로 했거든요. 24년까지. 그래서 이게 165만 배럴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그동안 하고 있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 추가로 더 하느냐를 좀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셨을 텐데 사우디하고 지금 러시아가 150만 배럴을 지금 원래 연말까지로 한 번 더 감산을 하기로 했었죠. 근데 이거를 내년 3월까지로 좀 더 연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3개월이 더 늘어난 거죠, 감산 기간이. 그리고 그 나머지 국가들이 70만 배럴을 더 감산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늘어나는 건요, 내년 3월까지 월 70만 배럴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시장이 예상한 건 100만 배럴. 네. 이게 못 미쳤죠.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빠져버린 거예요. 생각보다 감산 규모가 적구나. 그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이 사우디 맘대로 안 되나 보다. 왜냐하면 사우디는 실제로 이번에 더 감산을 안 해요. 그냥 날짜만 3개월 더 늘어뜨린 거지.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도 너무 감산하는 걸 지금 본인 스스로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사우디가 이렇게 감산을 주도했던 이유는 유가가 너무 떨어지면 재정에 문제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유가가 한때 100달러도 넘어갔거든요. 근데 성공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70달러예요. 사실상 실패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얻어낸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이 원유 시장에 베팅하는 투기 세력들은 이제 이미 패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우디가 꺼낼 카드가 별로 없구나. 그러면 하락 쪽에 베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인데 3월 이후로 또 감산할지가 알 수가 없어요. 3월에 만약에 감산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감산이 종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감산했던 이쪽 국가들이 증산을 하겠죠. 다시 원복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원유 공급이 늘어나요. 근데 이거를 받아줄 수요가 없으면요, 유가는 더 빠지겠죠. 근데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 원유에 이제 베팅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오펙 플러스 회의는 어쨌든 사우디의 영향력도 많이 떨어진 게 이미 감지가 됐고 그 다음에 감산 기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결국에 원유 공급이 늘지 않을까 결국엔. 그래서 오펙 플러스 회의는 결국엔 이제 그들의 의도대로 되진 않았고 유가는 빠졌고 다만 유가 빠지는 건 한국한테는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원유 가격이 떨어져야 기업들의 비용이 떨어지고 그쵸. 우리나라 뭐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휘발유 비용 줄어드니까. 그래서 유가 떨어질 때 보통 한국 증시가 항상 좋았어요. 그래서 요 뉴스는 그렇게 한국에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우디가 엑스포에서는 영향력을 보여줬는데 네, 이외의 맞습니다. 유가와 관련해서는 그렇지가 못했네요.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진짜 희망적인 얘기들이나 조금 그런 낙관적인 전망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서 골드만삭스도 보니까 내년 아시아 증시의 최고 투자처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외국계가 뭐 이렇게 좋게 평가한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골드만삭스는 세계적인 투자 은행인데 여기가 한국을 꼽았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에서 내년하고 내후년에 이익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 같다. 이 얘기를 좀 해줬고 내년에 이익 증가율이 54%나 될 거라고 하고요. 내후년 25년도도 20%. 물론 올해가 안 좋아요. 올해는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33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는 좀 이익을 기대를 못하지만 주가는요 미래를 보고 움직이거든요. 지금이 아니고.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 이익이 증가한다면 주식시장을 좋게 봐야 된다는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또 꼽아줬던 게 공매도가 금지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맞아요. 그래서 빌려서 팔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매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도 이유에 어찌됐건 시장에 유리하고 과거에도 공매도 금지 이후에 코스피가 6개월 동안 최소 1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데이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한국을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방산주를 또 꼭 집었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사실 실제로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금요일 날 방산주가 많이 맞아요. 올랐어요. 그래서 방산주 세계 주요 무기 공급 국가 중에 하나 아니냐. 그래서 한국의 방산을 좀 좋게 거론을 했고 골드만삭스 말고도 다른 투자 은행들 HBC나 CT, 모건스탠리 이런 데서도 내년에 한국의 그 코스피 목표 지수를 2007 지금 2,500이니까요. 2,700에서 3,200까지 좀 높게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증권사들보다는 외국계가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겠죠.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들은 저는 이제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의견을 많이 참고하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안 좋은 리포트를 쓰면은 그 기업이 그 나와 있잖아요. 그럼 매도하는 경향들이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러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을 비롯해서 수급을 좀 짚어보죠.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기업 10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주에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기업 10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주에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업종 10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 가운데서 이제 다음 주에도 또는 그 이후로 앞으로도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주에는 사실 좀 가장 좋았던 업종 중에 하나가 해운 업종이거든요. 이제 해운 지수라고 하는데 그 운임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일회성 같지는 않고 특히 이제 운임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중국의 철강석인데 이 철강석을 실은 배들이 이제 결국에 이제 그 중국의 그러니까 저기 어디죠? 남미 쪽에서 철강석을 실어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운송을 해주는데 중국의 철강석 재고가 많이 없대요. 그 얘기는 뭐죠? 비싼 운임을 지불해서라도 그쵸. 철강석을 수입을 해야 가져오고. 되니까 그래서 그걸 운항하는 선박을 보통 벌크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 벌크선 운임 지수를 BDI라고 하는데 이 BDI 지수가 일주일 만에 50%가 급등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운주는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이게 일회성은 아니니까 다음 주도 아마 해운주는 좀 더 상승세 이어질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올해 주가 상반기 좋았다가 하반기 좀 안 좋아진 섹터가 조선 업종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좀 최근에는 이번 주 들어와서 주가 올랐는데 요즘에 성과가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이 조선사들이 선박을 수주할 때 받는 배 이제 가격이죠. 네. 이게 올라가면 당연히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조선업종도 다음 주에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MLCC라고 하는데 MLCC가 그 보통 여러분들 이제 이런 가전지기나 스마트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류를 이렇게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요즘에 또 자동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자동차가 이제 뭐 자율주행차다 이런 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MLCC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번 주도 좋았는데 다음 주까지도 MLCC 업종도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을 나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해운 업종, 그리고 조선 관련 업종, 또 MLCC까지. 와, 공부해야 될 게 진짜 많은데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또 그 염이사님께서 선정해 주시는 이번 주의 보고서는 어떤 주제인지. 네, 이번 주에는 그 메리츠증권의 양승수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를 한번 가져왔는데 2024년 전망 시리즈 해설판이고요. 제목은 전기전자 IT 부품 시장 이렇게 전망, 내년도 전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제 매년 이맘때쯤 내년 전망을 써요. 그래서 네. 실제로 어떤 애널리스트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 시기가 제일 싫대요. 이거를 써야 된대요. 무조건 자기가. 내년을 맞춰야 되니까. 스트레스 심한데 근데 이런 데서 내년도 우리가 아이디어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 일단 스마트폰 소비 트렌드가 코로나 때 어떻게 바뀌었냐면 진짜 요즘에 10대, 20대 분들 아이폰만 쓰는 분들 많잖아요. 갤럭시 잘 안 쓰시고 근데 그때 코로나 이후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 애플의 독주가 시작이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애플 스마트폰이 굉장히 또 많이 애플 주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근데 고금리 시대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바뀌고 있어요. 고가 스마트폰보다는 약간 중저가 쪽으로 좀 바뀌고 있고 애플이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근데 중국에서 애플이 잘 나가잖아요. 지난 몇 년간. 근데 이번에 화웨이가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내놨거든요. 그게 정말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화웨이랑 애플은 경쟁 모델이에요. 비싼 폰을 만들거든요. 화웨이는 또 중국 사람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좀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내쳤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 폰이 몇 년 만에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국 마케팅이라 그래서 이걸로 또 수요가 늘고 있어요. 이거는 뭐죠? 애플한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이 진짜 이제 좀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동안 애플 독주가 아니라 이제 중화권 시장에 그 중국 기업들의 부활이 시작됐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중국 시장에 좀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중국도요. 2013년, 15년도에 분기별 1.2억 대를 팔았대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파냐면 6,500만 대밖에 안 팔린대요. 분기에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마트폰 시장이 안 좋아요. 사실. 얼마 전에 막 그게 삼성전자 때문이다. 뭐 생산을 안 해서 네. 공장이 근데 없어져서. 꼭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도. 중국 사람들도 지갑이 얇아졌고 저도 그 얼마 전에 데이터 보고 놀랬던 게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보통 2년이었거든요. 이게요 지금 4년까지 늘어나고 있대요. 네, 사람들이 맞아요. 중간에 중고폰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이제 혁신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게 그거 같고 그래서 이제 건너뛰는 거죠 한 번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요가 줄었는데 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 9월 이후로 중국 스마트폰 데이터가 살아나고 있고요. 실제 화웨이가 복귀하고 나서 중국의 9월달 스마트폰 판매량이 작년 대비해서 73.9%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데이터가 이렇게 살아난다는 건 결국 중국 스마트폰이 잘 팔린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중국의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중국에 납품하는 한국의 IT 부품사들이 몇 개 있어요. 이 기업들이 지난 몇 년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애플은 잘 나가는데 네. 애플에 공급 안 하고 예를 들면 화웨이나 중국의 오포, 비포, 샤오미에 공급하는 업체들은 완전 보릿고기였다. 너무 힘들어서 막 적자도 보릿고기. 보고. 근데 이제 빛을 볼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이런 걸 왜 공부하냐면요. 애플이 영원히 좋은 게 아니에요. 바뀌어요, 갑자기 상황이. 그러면 그 바뀌는 상황에 여러분이 맞춰서 바뀌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냥 고집 부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투자도. 중화권이 좋아진다고 이제 그러면 거기에 수혜받는 기업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절대 정답이 없어요, 영원한. 그래서 제가 이런 데서 이 보고서를 소개해드린 이유도 이런 바뀐 것들을 한번 주목해 보셔라.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한국의 여기 이제 기업들도 적어주셨는데 탑픽이라 그러죠. 가장 선호하는 기업으로는 중화권 비중이 높은 삼성전기, 그 다음에 뉴플엑스, 세경하이테크 요 세 개 종목을 꼽아주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더라고요. 지금 AI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챗GPT를 쓰면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이제 채팅을 하잖아요. 신제품 공개하는데 거기에 이걸